오신몽 장편 하드보일드 느와르 대련 10화 춘분 10-1 대련시 외곽 폐공장은 공안의 비밀 구금 시설이었다. 제영 일행은 공안들에게 잡혀 공안국이 아닌 이 시설로 끌려와 구금되었다. 제영, 정, 진, 바실리는 각각 독방에 갇혀 각자의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 하나뿐인 동생의 생사를 알 길 없는 좌절, 사랑하는 연인을 구할 수 없다는 비관, 평생을 걸쳐 다진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 상실. 그들은 서로 다른 고통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용은 예외였다. 그는 친구인 덕을 믿고 있었다. 어수룩하고 겁 많고 이기적이지만 결코 자신에게 소중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다. 구금된 지 사흘이 지난 오후 그들이 갇힌 톡방의 문이 열렸다. 각자 공안에게 끌려 나와 취조실로 향했다. 취조실의 문이 열리자 덕과 마담이 그들을 반겼다. 용이 덕을 보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영덕아, 난 정말 널 믿었다. 하지만 덕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공안 제복을 입은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착석을 권유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말은 마담이 통역했다. 내 딸에게서 자네들 이야기는 대충 들었네. 그의 첫 이야기를 듣고 제영 일행은 마담에게 눈을 돌렸다. 마담은 그의 딸이었다. 그는 대련의 공안국장이었고 마담은 그가 아끼던 애첩이 낳은 딸이었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자네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네. 우리 법으로 하면 당연히 사형을 면치 못할 걸세. 특히 정만표 자네는 더욱 그러하지. 아, 궁금할 텐데 자네 동생은 무사하네. 중상이지만 수술 후 회복하고 있네. 정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안심한 듯 했다. 내 딸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자네들에게 기회를 주려 하네. 그의 말을 듣고 다들 어리둥절했지만 정은 그의 말의 의도를 파악했다. 단지 딸의 부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 정의 질문에 공안국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들은 선택권이 없네. 내 호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남은 생을 감옥에서 썩으며 죽기를 기다리든가. 정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그 기회라는 게 뭐요? 그러자 국장은 잠시 주저하며 허리를 숙여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주위를 돌아보곤 짧은 말을 내뱉었고 마담이 통역했다. 아성을 죽이시오. 국장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제영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악기 같은 아생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과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것에 절망했다. 국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영 일행은 아성을 아생이라고 알아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아성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철제와 광민을 죽인 자가 아생이며 그가 대련 흑사회의 두목인 줄 알았다. 이는 정도 마찬가지였다. 정이 성민의 의뢰로 알아본 바로는 철제를 죽인 범인은 아생이었다. 아성의 존재는 국장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정은 절망하고 있는 제영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 국장에게 중국어로 직접 말했다. 나가겠소. 당신 말대로 오늘 밤 그놈을 죽여주지. 국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부관에게 그들을 풀어주라 명령했다. 그리고 아성의 본거지 위치가 적혀있는 쪽지를 정에게 건넸다. 사흘 전 공안국장이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신의 책상 뒤 창가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그는 국장을 보자 책상 위를 가리키며 짧게 말했다. 부주석의 전갈이요. 그는 부주석이 비밀스러운 지시를 하달할 때 쓰는 그의 비공식 수행원이었다. 그는 시간을 끌지 않고 국장의 방을 나가며 단호하게 덧붙여 말했다. 시한은 3일이오. 중요한 사안이니 절대 새어나가는 일 없도록 하시오. 그가 방을 나가자 국장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어 문서를 확인했다. 부주석의 직인이 찍힌 공문은 단 한 장이었고 공문에는 단 2글자만 적혀 있었다. 척살. 국장은 곧바로 라이터를 켜 공문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로 던졌다. 국장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다. 쉽지 않은 명령이었다. 잠시 후 비서가 국장실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다. 국장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을 전했고 비서의 뒤에는 덕과 마담이 서 있었다. 마담은 아버지인 국장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다.
딸의 이야기를 듣던 국장에게 묘안이 떠올랐다. 특히 정의 존재를 듣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생각했다. 정만표는 공안국에서 특별 관리하던 탈북자 출신 암살자다. 잠적해 소문만 무성했으나 언제나 그림자처럼 피비린내가 따라 붙는 인물. 행방이 묘연하고 파악이 어려워 체포하진 못했지만 정이 관련된 사건들은 세세히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정을 활용한다면 아성을 제거하라는 부주석의 밀명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장은 즉시 비서관에게 명령하여 러시아 거리로 출동을 명했다. 국장의 즉각적인 행동에 마담과 덕은 기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국장은 재영 일행을 대면하기 전 아성 조직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직 간 내분으로 대련 흑사회 조직의 기세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였다. 국장은 실로 절묘한 상황들이 맞춰진다 생각했다. 황제의 밀명을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공적을 최대로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재영 일행을 풀어줘 아성의 남은 조직원들과 서로 죽고 죽이게 하고 남은 자들을 공안이 나서서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사건은 중국 흑사회 조직과 한국 조직, 폭력배 간의 국제적 세력 다툼을 공안이 정리한 공적으로 포장될 것이었다. 국장은 덕과 마담을 남겨놓고 재영 일행을 구금시설 밖으로 풀어주었다. 구금시설에서 나오자마자 정은 모두에게 경고했다. 다들 살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잘 들으라. 정의 경고는 분명했다. 아생을 죽이지 않아도 죽고 죽여도 결국 죽는다는 이야기였다. 정은 본능적으로 국장의 속셈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런 일을 업으로 삼아온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직감이었다. 그래서 당장은 국장이 시킨 일을 수행하며 살아남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 무사할 거란 장담은 못했다. 탈출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만 했다. 밖에선 대세가 차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재영은 휴대전화 전원을 켰다. 화면엔 유진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빼곡히 찍혀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한 번의 신호음도 끝나기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오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영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오빠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냐고? 유진의 비명 같은 물음에 재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간다는 통화 후 사흘간 연락이 끊긴 그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목이 메었다. 울먹이며 그는 힘겹게 대답했다. 나 지금은 못 갈 것 같아. 근데 꼭 돌아갈 거야. 꼭. 재영의 뜬금없는 대답에 유진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오빠 나 진짜 무서워. 재영은 말을 잇지 못할 만큼 감정이 북받쳤다. 하지만 곧 숨을 고르며 애써 담담히 당부했다. 나 꼭 돌아갈 거니까 애들 잘 보고 있어. 지금 가야 해. 끊을게. 오빠. 오빠. 유진의 외침이 이어졌지만 재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오해를 막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가 흐느끼는 소리는 적막한 차 안을 더 깊이 침울하게 했다. 차가 대련 시내로 향하던 중 바실리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드미트리가 러시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비밀 안가에 도착했다는 연락이었다. 또한 대세는 춘식이 도움을 주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꼭 만회하겠다며. 러시아 거리의 안가에 도착하자 정은 대세를 따로 불러 부탁했다. 진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그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세는 그의 의도를 단숨에 눈치챘다.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다시 올 필요 없다. 확인만 하고 그 길로 도망쳐라. 그러나 정은 알지 못했다. 대세 또한 아생에게 갚을 빚이 있었다. 아생이 죽인 첩대부 중 한 명은 대세가 마음에 두었던 여자였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나 놓고 가실 생각 마시오. 그 말과 함께 대세는 서둘러 차를 몰고 떠났다. 재영 일행은 바실리와 함께 러시아식 선술집인 안가로 들어갔다. 바 안쪽에는 몸에 붙는 검은 옷을 입은
키가 훤칠한 금발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바실리가 그녀에게 말했다. 드미트리, 안드레이가 죽었다. 드미트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보스, 지워버릴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바실리는 그녀의 냉랭한 반응에 쓴웃음을 지었다. 드미트리는 손가락을 탁 튕기며 그들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 나무 상자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각종 총기가 정돈되어 있었다. 재영과 진, 용은 AK-47을 집어들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 쓰던 소총이 편한 모양이었다. 정은 권총 2자루와 기관 단총 하나를 고른 뒤 권총 하나씩을 재영과 진, 용에게 나눠주며 말했다. 가까이선 권총이 낫지. 잘 챙겨두라. 세 사람은 권총을 허리춤에 꽂았다. 바실리가 드미트리에게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가 안드레이의 복수를 하라. 정이 드미트리를 보며 러시아어로 말했다. 난 여자라고 봐주지 않소. 잘 따라올 수 있어? 그 순간 냉랭하던 드미트리의 입가에 여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죽지 마세요.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일을 마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가 가져온 총들로 모든 준비를 마친 재영 일행은 이제 생사를 건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살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피해 갈 길은 없었다. 안가를 빠져나오기 전 정은 바실리와 재영을 따로 불러 당부했다. 바실리에게는 한국으로 밀항할 수 있는 배를 구해달라 부탁했고 재영에게는 정연을 구하는 즉시 설령 정연이 죽었더라도 용과 진을 데리고 그 배를 타라고 했다. 형님은요? 형님도 같이 가셔야죠. 재영의 물음에 정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내가 형님이 됐니? 아우는 처자식 보러 가야지. 난 진표 데리러 가야지 않겠어. 그때 바실리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우린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소. 더는 돈이 문제가 아니오. 난 러시아로 떠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시오. 지옥이라도 가서 돕겠소. 러시아어를 알아들은 정이 재영에게 말했다. 고조 이분이 우리 큰형님이 되시겠네. 잠시지만 세 사람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제 비로소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된 오늘 밤이 그들이 함께할 마지막 밤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